예,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열된 민주당 전당대회. 오늘은 당대표 2차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역시나 새 후보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집권당 대표는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리더십이 아니라 히딩크스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종교단체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입니까? 당에서 쫓겨내야 될, 징계받아야 할 일입니까? 왜 그렇게 당을 무섭게 운영하시려고 하십니까? 깨끗하게 사과를 하시든가 아니면 본인이 무책임하게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그렇게 대통령 공개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세요. 하지 말아라 유시민, 잘못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제가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리는 지켜본 사람이 지키는 거고요. 배신도 해본 사람이 또 한 번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배신, 의리 이런 얘기를 말만 하면 다 그냥 여기 대통령 안 계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저 화내지 마시고요. 예, 제 옆에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민주당 전당대회 2차 TV 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낮은 게 아니라 심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긍정이 47.8, 부정이 46.8,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왔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심각하다. 누구 때문에 심각하다는 말은 아니고 하여튼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글쎄요. 지금 아마 좀 전에 이제 그 토론 장면을 보면 이거 뭐 거의 멱살 잡고 싸우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마디로 사돈 남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 가장 앞장서서 했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지금 1년을 함께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지율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도 있겠지만 또 당대표를 했던 정청래 후보 본인한테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좀 타자화하는 거죠. 즉 상대방이 어떤 타자화해서 이 지지율의 어떤 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라는 것들을 아마 은연중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지율이 심각하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미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은 정청래 대표 시절부터 경고등이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고 사실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 당을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일 텐데 그거를 지금 뭐 전혀 본인과 상관없다는 듯이 이재명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고 그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김민석 후보를 사실상 응원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 지금 정청래 후보가 이제 일부 친명계 후보들에서 나온 거죠. 요즘에 100% 투표율을 기록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투표를 못한 권리당원들에게 마지막 날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는 제안 했더니 투표 쿠데타다. 이러면 폭동이 일어난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미 이제 룰 세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룰 세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일부 후보들이. 그러니까 당원들이 어쨌든 온라인 투표나 ARS 투표를 통해서도 투표를 못했을 경우에 전당대회의 흥행을 위해서 마지막 투표 기회를 주자는 건데 저게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저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건 지금까지도 룰 세팅에서 본인이 불리함을 감수했다. 특히 이제 선호투표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신경전이 초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내가 수용을 했는데 또다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결국에 이제 김민석 후보 측이나 김민석 후보 측에 서 있는 최고위원들이 일종의 불공정의 끝판왕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 비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비단 민주당의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도 룰 세팅이 끝난 다음에 룰 변경하는 경우는 근데 없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정청래 후보가 불리해요?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의 지지층은 강하게 조직돼 있는 지지층이고 그러면 조직돼 있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전체 투표율이 올라가면 그 조직된 지지층의 위력이 반감되잖아요.
그러나 투표율이 낮으면 그 조직된 지지층의 위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걸 의식하는 거고 예. 반면에 김민석 후보는 최대한 투표를 높여야 되는 동기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간층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안정, 또 여당의 그걸 위한 또 뒷받침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김민석 후보가 더 낫겠다. 이런 판단에 이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투표 기회를 더 부여하자는 건 있을 수 없는 예. 그런 룰 변경이라고 보겠죠. 이현정 의원.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얘기가 그동안 뭐 여권에서 뭐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만 네.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는 없었는데 오늘 송영길 후보가 먼저 얘기를 꺼냈고 그리고 나서 김민석 후보도 공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얘기를 꺼낸 건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아마 김민석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송영길 후보가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글쎄요, 아직도 배고프다 뭐 이런 건가요? 지금 검찰을 거의 뭐 이제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을 지금 대폭 증원을 해서 내후년부터는 사실 대법관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22명까지인가요? 이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에 임기가 끝나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이 대법관 임명을 놓고서 노태학 전 대법관 후보와 이은구 전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청와대와 이 대법원장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청와대가 원하는 대법관 후보 같은 경우는 남편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소위 이제 그 좀 진보 그룹 법원 내에 거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부부가 한 사람은 헌법재판관, 한 사람은 대법관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재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은구 전 대법관 현 대법관 후보자는 지금 현재 추천이 들어갔고요. 오늘 어제 이제 추천이 해서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과 지금 청와대의 뜻이 좀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꺼낸 거는 결국 지금 본인이 3등으로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력 있게 뭔가 어떤 하기 위한 그런 불쏘시개로 사실상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꺼낸 것이고 네. 실제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면 사실 이제 검찰은 없앴으니까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는 타켓은 사법부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사법부도 지금 뭐 이미 일단 대법관들 다 늘려놨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끝이 어딜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배신자 공방이 거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후단협을 통해서 정몽준 후보한테 갔던 김민석 후보가 배신자 아니냐. 또 김민석, 송영길 후보 측에서는 아니 그렇게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붓고 있는 유시민 작가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배신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공방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로 놓고 보면 김민석 28.1, 정청래 27.6, 그다음에 송영길 4.8이 나오고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민석 51.1, 정청래 31.4, 송영길 5.5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지금 어쨌든 충청과 부울경에서의 경선 결과는 1승 1패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상 지난 한 주 경선 결과는 거의 비긴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도 비슷한 양상일 겁니다. 관건은 다음 주가 이제 슈퍼위크지 않습니까? 호남과 수도권. 거기서 결판이 날 텐데 전체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응답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모름 무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이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이거든요. 그리고 그 국민 여론조사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이 돼서 이를테면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층만이 응답 대상이에요. 그걸 감안한다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여론 그 지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서는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백중세이기는 한데 이번 이제 그 전당대회 투표 제도가 선호 투표 제도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 과반 넘는 후보가 없으면 3위 후보의 2순위 투표가 승부를 가를 텐데 예. 과반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3파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본다면 송영길 후보가 현재 3위인데
송영길 후보가 받게 되는 2순위 투표자가 누구냐. 그건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김민석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여론이 많고 결국 다음 주 호남이 결국에 승부의 분수령이 될 텐데 호남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 보면 김민석 후보가 조금은 앞서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약간은 쫓기는 심정, 좀 다급한 심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신자부터 시작해서 메시지가 갈수록 강해지는 거 아닌가. 원래는 본인이 네거티브 안 하고 동지 언어를 쓰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24년 전에 김민석 후보의 탈당 경력을 놓고서 뭐 철새 배신자 이제 이런 공세를 부쩍 강화하는 것으로 봤을 때 지난주 경선 결과에 대해서 예상했던 거와는 좀 다르다 이런 예.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얘기도 이 주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주적 대신에 위협이라고 써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께서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겁니까? 위협입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군 통수권자가 나서서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한 그 섬뜩한 그런 상황은 청산해야 합니다. 예, 청산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북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무기 실험 또 핵실험만 안 했지 별의별 무기를 실험해서 우리하고는 계속해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주적이 아니라 위협 정도로 부르면 어떻겠느냐. 자,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북한의 주적이 왜 선택하죠? 북한은 그동안 끊임없이 6.25 전쟁 이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왔고 또 지금은 핵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근에서 지금 사실상 일촉즉발의 어떤 이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게 북한인데 아니 주적을 주적이라고 그러지 그럼 주적을 위협이다? 이렇게 순화되면 그냥 북한의 어떤 위협이 줄어드나요? 북한의 위협이 없어지는 건가요? 저는 정동영 장관의 인식이 정말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인식인가 저는 의심할 정도이고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 못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누굴 향해서 이 불침번을 서고 지금도 지키고 있죠. 저는 저거 자체가 보면 결국 우리 군의 안보 역량들을 현격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 정동영 장관은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하고서 예. 또 주적기를 쓰지 말자, 그다음에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과 장관의 생각이 저렇게 엇갈리는데 왜 지금까지 저렇게 장관으로 두고 있는 거지? 그러면 정동영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의문이 있어요. 아무리 두 분이 개인적으로 가깝고 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정동영 장관이 했다고 그러지만 보훈 성격의 뭐 인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장관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것들을 어긋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를 헌법 3조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 거거든요. 그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몰라도 아니 대한민국의 장관이 저거를 지금 조선으로 바꾸자 북한은 안 바꿨는데 그리고 또 우리의 헌법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예. 저는 저런 면에서 보면 저런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용인하는 저는 대통령의 어떤 생각 또 계속 통일부 장관으로 있게 하는 것들 오히려 국민들이 더 헷갈리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다. 표현의 꼬투리를 잡혀서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에 초래될 수도 있으니까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신중하자고 했으니까 정동영 장관이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런가 하면 요즘 진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 바로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일 겁니다. 여러 가지 구설도 있었고 또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이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있고 우리랑 뭐 영국이랑 왔다 갔다 그러는데 저는 5위 4위 될 걸로 보고 앞에는 3나라밖에 안 남을 텐데 2년 3년 뒤에는 저는 3강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시총 기준. 저랑 내기하시죠.
단일 이 상품 때문이라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고 최근 두어 달 동안에는 이제 반도체 종목 자체의 변동성이 되게 커서 이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나온 시점하고 이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과 겹치면서 더욱더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유튜브 방송 나가서 내기를 하자는 저런 말을 정책실장이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논란이 많았죠. 박 의원님, 지금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여권 내에서도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 원장도 이거에 민정수석실에 나서서 이거 감찰해야 된다. 이거 도입한 사람들. 그다음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거 특검해야 된다. 이거 분명히 도입할 때 뭔가 문제가 있을 거고 혹시라도 뭐 로비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어쨌든 뭐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야당의 문제 지적도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게 우리 주식시장 구조로 봤을 때 상당히 변동성을 키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을 금융당국이 좀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코스피 폭락 사태나 이런 게 일어났는데 정책실장이 그에 대해서 저것 때문 레버리지 때문이 아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또 개미 투자자들이 역동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미루는 듯한 발언을 해서 불신을 더 자초한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 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지금도 이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든지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기획 기능이나 정책 조정 업무를 하는 거지 본인이 부처의 책임자처럼 그 집행에 앞장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경제부총리가 안 보입니다. 마치 경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정책실장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도 제가 보기엔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 때문에 야당에서 이 관치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경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